자, 우리 독서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첫 번째 지문 현실요법으로 오세요. 그 현실요법 이 지문, 일단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치? 뭐 문제 풀 때도 그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것도 좀 없었고,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건 읽다가 좀 재밌지 않았나요? 나는 이 중에 좀 뭐가 강하지? 막 이런 거 떠올려 보게 하고, 뭐 아무튼 좀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지문이었던 것 같아. 음.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현실요법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제 이게 상담 기법이래요. 음. 그래서 일단 이 상담 기법 중에 현실요법이라는 거니, 그 인간의 5가지의 기본 욕구와 이제 관련 있게 풀어가는 건가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요한 문장이 어디냐면, 그 다음 문장에,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결국 이 기본 욕구를 자기가 충족을 시키려고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거지. 음. 자, 현실요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의 기본 욕구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기본 욕구를 이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거나 뭐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대. 어디에서? 이 현실요법에서 상담을 할 때.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실요법이 자체가 아니고요. 이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이 화제에서 우리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5가지의 기본 욕구는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타협하거나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글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5가지 기본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 아주 처음부터 천천히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이제 생존의 욕구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음. 자, 첫 번째, 이 생존의 욕구라는 게 무엇이냐면, 음, 이제 나와 있는 말 자체를 이걸 번호를 붙여가면서 정리하면 좋아요. 이런 거. 음. 일단, 이런 건 좀 생물학적인, 그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속성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또 생존에 필요한 게 있다면 아끼고 모으려고 하는 거래.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 특징인데, 이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안전이라는 말로 그 1, 2, 3번을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그 1, 2, 3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건강과 안전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나하나 좀 나눠서 이해해 줘야겠죠. 자,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여서 결국은 이 욕구가 강하면 사람들은 건강이나 어떤 안전을 중시하게 된답니다. 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속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욕구. 자, 이번에도 또 역시나 쭉 이제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때요?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욕구. 음.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하면 이제 잘 돕고, 사랑이 너무 중요해, 그치? 음.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좀 힘들어하기도 한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인을 잘 돕고 이제 사랑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1번, 선생님이 줄진 1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뭐 1번은 버려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힘의 욕구. 자, 힘의 욕구는 이렇게 경쟁하여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래. 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욕구가 강하면 어때? 성공이나 명예를 중시하게 되고, 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죠. 자, 또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해서 자기 주장이 좀 있는 편이래. 음. 또 타인에게 그래서 지시하는 일에 좀 능한 편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힘의 욕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나열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키워드로 단순하게 여겨도 좋아요. 알겠죠? 조금 노련해지면 여기에서 아, 그렇구나. 성공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음. 자, 넷째. 자유의 욕구.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지, 그치? 자, 자유의 욕구는 이제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래.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딱 우리다, 그치? 음.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 싫어한대.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또 키워드로 줄치는 게 좋을까? 아니겠죠, 그쵸?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관대해지고요. 또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좀 거리 유지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다음 다섯째. 에이, 다섯째에다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 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즐거움의 욕구인데 이것도 또 말만 들어도 알 것 같다, 그지? 자, 즐거움의 욕구 뭐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놀이. 자,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하면 취미 생활을 좋아한대요. 그렇겠지, 그치? 자, 새로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놀이를 통해 즐거워하는 그런 기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좀 잘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대요. 음. 또 호기심도 아주 많고요. 음, 알겠죠? 사실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줄칠 필요는 없겠다, 그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거워한다 해서 충분히 유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다섯 가지의 기본 욕구에 대한 특징을, 개념을 쭉 나열한 상태였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 해줄 것 같아 볼게. 현실요법에서 이 다섯 가지 욕구들이 이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서. 자, 중요한 표현 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잡아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 물 것 같아요. 이 강도가 개인마다 다르다. 이 욕구들의 강도가 결국은 개인마다 다른 거다. 알겠죠? 어떤 것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뭐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즐거움의 욕구가 막 다섯이요? 이런 게 아니잖아. 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면 이것들의 강도가 좀 다른 거래요, 사람. 그래서 행동 양상도 다양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말을 좀 바꿔보자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자, 이게 뭐겠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겠지. 갑자기 문제 발생이 왜 튀어나왔어? 일문단 때문이잖아. 음. 자, 일문단위.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건데 이 선택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조절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 볼게. 그래서 현실요법은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예를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이 현실요법 자체는 상담 이론이잖아, 그치? 상담 기법이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다 달라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 현실요법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어디까지인지는 읽어봐야겠지만 이제 현실요법에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오게 되네.
그럼 먼저 자기의 욕구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 결국은 자기 자신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자신의 욕구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한 욕구가 있으면 좀 북돋아 주기도 하고,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또 타협 조절을 해서 새로운 선택. 자, 이런 말 어려워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일문단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로 잡았잖아. 그래서 약한 곳은 좀 북돋아 주는 거. 자, 이런 게 타협인 것이고 조절인 것이지. 알겠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단계를 밟게 되네요. 음, 여기까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라고 해서, 이러한 과정이 실제 뭐 어떤 예를 통해 설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아, 우린 이 목적이 뭡니까? 상담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음. 아, 이런 게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이제 이 현실요법을 통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사랑의 욕구는 되게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하대. 자, 그래서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역시나, 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힘의 욕구를 북돋아 주어서 자기 주장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럼 이런 거, 결국은 힘의 욕구를 통해서 좀 키워 주어가지고 자기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뭐겠어요? 그 윗말과 연결해 보면 이게 타협이고 조절인 거잖아. 음. 자, 또 자유의 욕구, 힘의 욕구가 모두 강한 사람은 자기가 선호하는 걸 우선시하고 또 방해를 받으면 불편해하고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역시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자, 그럼 또 이럴 때 힘의 욕구를 좀 조절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데 타인의 어떤 그 타인과의 의견 충돌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또 그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하는 자, 그런 연습을 좀 시켜본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역시나 타협과 조절을 통한 새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가지의 기본 요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 꽤 긴 문단 요렇게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그 자기의 선택에 따른 문제 발생의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지금 전달받은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현실요법이 되고요. 자, 다 왔고요. 이제 이렇게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의 욕구를 결국은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자, 또 이는 좀 중요한 말이 나와서 볼게.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 기반이래. 음. 자, 기반이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결국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는 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요법의 어떤 전제 조건, 즉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좀 호응이 좋다. 상담에도 널리 쓰인다. 뭐 이런 말로 끝났네요. 그래서 이 현실요법의 어떤 뭐 의의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쓰임새라고 해도 좋고요. 음. 자, 재밌는 질문이었다. 그치? 문제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자연스럽게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지금
이론의 주요 개념 밝히고 그 이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들어 이거 답인데, 그치? 사실 그 2번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이론을 소개하고 뭐 장점을 밝힌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틀린 건 이 뒷부분이잖아.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 자,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치? 또 이 이론이 대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고, 서로 너무나 대조적인 이론 두 가지 제시해가지고 차이점 얘기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유형으로 나누었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자, 근데 그래서 이 이후에 추가할 새로운 유형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자, 17번에 자, 선택지 자연스럽니? 1번 틀린 거 뭐 때문이야?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해야 되는 거니? 대체?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긴 해야 돼, 그치? 이제 근데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절해 주기로 했잖아. 약한 욕구는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알겠죠? 즉, 어떠한 욕구가 좀 약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린 그 욕구를 좀 북돋아 주어야 한다. 좀 키워 주어야 한다. 이런 거지 뭐. 음. 자, 나머지 선택지도 자연스러운지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닌 욕구들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욕구들은 결국 뭡니까?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결국 행동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 3번까지 볼 건데 보세요. 그 현실요법에서 이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 맞지, 그치? 자, 외부 요인에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니? 즉,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잖아. 자, 그게 이 현실요법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 자, 4번 선택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알겠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넘어갈게. 자, 19번 문제에 3점이 붙어서 3점이 붙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알 것 같다, 그치? 남의 지시와 잔소리 싫어한다. 자, 이거 뭡니까? 자유의 욕구지, 그치? 구속받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요런 거.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 구속받기 싫어한다. 같은 말. 그치?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짚어준다. 또 내 분야에서 최고.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최고라는 말이 사실 있어서 너무나 쉽게 그 힘의 욕구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윗문장, 다른 사람 잘못 짚어주는 거 이거 뭐 같니, 얘들아? 요런 게 이제 본문하고 연결해보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 짚어줄 수 있게 되지. 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한 일에 기꺼이 시간을 낸다. 친절 베푸는 걸 좋아한다. 자, 보자마자 알겠다. 그치? 자, 이것도 사랑의 욕구고. 음. 자, 사랑의 욕구가 원래 키워드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거. 음. 이런 거. 좀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 뭐 혹은 도와주는 것, 돕는 것을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거. 함께 혹은 돕는 이런. 음. 자, 큰 소리로 웃는 거. 자, 웃는 거 나왔다. 웃는 거. 여가 활동 나왔다. 그치? 자, 뭐예요? 즐거움이겠죠? 자,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자, 뭐 같아? 건강이잖아.
저축. 뭐 이것도 사실 모으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건강이나 안전, 뭐 혹은 상식, 모으는 일, 뭐 이런 게 되겠네.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지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요.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아니, 3번. 자,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더 약하다고 하실 때, 뭐 숫자도 다 써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18번이 빠졌네요. 자, 18번. 자,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거야. 자, 기억이 뭔지 선생님이 빠르게 보고 올게. 자, 기억이 뭐냐면 그 힘의 욕구를 북돋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야. 음. 자, 그래서 이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한테 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대. 음. 자, 연결해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약하대. 자, 그러면 자기 주장과 관련 있게 좀 풀어낸 거 뭐 같아? 여기 같이, 그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 나온 김에 그 몇 개 보세요. 그 1번 좀 연결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건 어디 갔니, 얘들아? 이런 거. 오히려 그 힘의 욕구가 너무 높을 때겠죠, 그쵸? 자기 주장이 강한 거니까. 오히려 힘의 욕구가 너무 높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걸 낮춰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경청해보는, 자,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네. 3번까지만 볼까? 혼자 어디론가 떠나거나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면 이건 뭐 같아요? 이 자유의 욕구가 좀 낮을 때 해주면 좋겠다, 그치? 자, 나머지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볼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음. 두 번째 질문은 순서를 조금 옮겨서 마지막 거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집단 의사 결정 방법. 자, 보자. 일단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지, 그치? 그래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엄마 벌써 말이 좀 어렵다, 그치? 좀 풀어가자. 어떤 안건이 있대. 그런데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 달라. 자, 그래서 상이한, 너무나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 자, 그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이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다. 자, 이게 결국 의견을 일치시키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즉 의견의 일치를 시키는, 자,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은이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제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 통합되다. 자, 이게 뭐예요? 좀 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말하고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음. 즉, 서로 다른, 즉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게,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그 결정 과정을 공곡선택 이론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 의사 결정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단순 과반수제라는 것도 또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등이 있대. 자, 이러면 이제 밑에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 알죠? 자, 이렇게 1문단 읽었고요. 자,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였니? 공공선택 이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 그럼 밑에서 이제 하나하나 개념도 설명하면서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겠네요. 자, 기억. 단순 과반수제. 자,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과반수제잖아. 그래서 읽어보면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그 안건이 채택이 되는 거지 뭐. 체크 한번 해볼게. 자,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을 채택하는 것. 자, 이것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의사결정이라는 거겠지. 이 과반수제는 효율적인 결정이야, 상당히. 자, 그런데 있으나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만 표시하는 거지 선호 강도가 드러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음, 나는 그 둘이 사실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단 말이야, 둘 다. 그래도 이 찬반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둘 다 너무 나는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런 사람이 이제 투표를 또 찬성에다 하게, 뭐 어디 자기가 선호하는 곳에 하게 되겠지. 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찬성을 했는데 그 사람 사실 굉장히 크게 선호하는 그 내용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찬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반수의 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반수제는 결국 찬반 여부만 표시가 되는 거지 선호 강도는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유로 나타나는 건 이제 그것에 따른 단점이 되겠네요. 음.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에 좀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대. 음. 이걸 뒤에서 또 다시 풀어주진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취하고 갑시다. 음. 자, 단점으로 뭐가 나타났다? 사회 전체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르게 또 풀어지는 말이 하나 있어. 다음 문장 봐. 이것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즉, 후생이, 즉,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풀어주고 있잖아. 자, 이것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단점 첫 번째가 나타났고, 자, 또 두 번째 단점. 바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개념이기 때문에 좀 풀어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읽어보세요. 자, 가불병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까 투표하라고 한대. 그래서 지금 선호 순위는 다음 것 같아. 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동시에 투표를 하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이 당연히 안 되겠지.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투표해. 지금 사람은 세 사람인데 각각 다 달라. 그럼 결국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잖아, 그치? 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대안을 먼저 선정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은 한 가지 대안과 이렇게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결국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붙여보겠다는 거잖아. 음.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게요. 음.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병원이랑 학교랑 먼저 붙여가지고 다수결을 통해 하나 살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랑 붙이는 거.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투표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지금, 관련된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자, 39번 바로 보세요. 일단 1번에서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면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 결승자가 최종 대안. 자, 최종 대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즉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해서 지금 병원이 올라가면 결국 경찰서하고 붙어서 다수 결승자가 최종 대안이 되는 거 맞잖아. 알겠죠? 또 학교하고 경찰서를 먼저 비교하면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이랬는데, 자, 우린 지금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학교하고 경찰서를 먼저 비교해보세요. 자, 붙여보자. 자, 이렇게 하면 같이 보인다, 그치? 지금 학교하고 경찰서를 붙였어요. 그럼 갑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자, 학교하고 경찰서라면. 갑에게는 지금 1순위가 병원, 2순위가 학교, 3순위가 경찰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두면 당연히 갑은 학교에 투표를 하겠죠. 자, 그럼 을은 학교하고 경찰서 중에 무엇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 당연히 학교에 손을 들어주겠지. 왜? 을은 1순위가 학교니까 경찰서보다 낫잖아. 좋아하잖아, 경찰서보다. 자, 그러니까 경찰서는 이렇게 병 혼자 손을 들어주겠네. 자, 그럼 이 토너먼트 승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학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학교가 또 결국 병원이랑 붙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투표를 하게 되겠네. 자, 해보지 뭐. 학교하고 병원이야. 자, 갑은 학교하고 병원 중에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당연히 병원에 손을 들어주겠지. 자, 을은 학교하고 병원이야. 어디에? 학교에 손을 들어주겠네. 그치? 음. 자, 마지막 병은 학교하고 병원 중에 어디? 그렇지. 경찰서가 1순위였는데 경찰서 떨어졌잖아. 자, 그래서 이제 2순위, 3순위, 자기는 병원이 먼저고 학교가 나중이니까 당연히 병원에 손을 들어주겠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승자는 누구다? 병원이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학교? 아니잖아. 자, 나머지도 자연스러운지 보세요.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는지, 학교하고 경찰서를 먼저 즉 어느 대안을 먼저 비교하는지에 따라 투표의 결과는 달라지죠. 자, 이게 뭡니까? 투표의 역설이죠. 자, 동시에 투표에 붙여. 자, 그러면 어떠한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과반에 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한 문제 풀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묶인 A 보시면 이게 아마 그 지문만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 지문하고 그 나와 있는 그래프, 그 그래프 형태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프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쉬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최적 다수결제입니다. 자,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다. 자, 벌써 어려운 말 나왔다, 그치? 어떤 총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라면 통과가 된대. 자, 그래서 이 총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총 비용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하는 거래요. 음. 자, 그럼 의사결정 비용이라는 건 뭔지 또 풀어주는 거지. 의사결정 비용은, 음,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좀 증가하는 거래.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 찬성표의 비율이 좀 높을수록 증가한대. 음. 그 찬성자들이 결국 동의를 하는데 드는 그 전반적인 시간과 노력을 전부 다 어떤 비용으로 좀 환산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찬성이 많을수록 결국 올라가는 게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즉,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어서 찬성이 좀 높아질수록 당연히 낮아지고, 찬성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면 이건 0이 되는 값이래요.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반대잖아요. 그쵸? 자, 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자, 그래서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하면 결국 의사결정 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거라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좀 우상향의 형태라고 했고요. 자, 이 문장이 그냥 그대로 이 그래프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 문장 없어도 그래프는 이해할 수 있고. 음. 자, 그래서 일단 체크 하나 좀 해볼게요.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고요. 자,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한대요. 그리고 이 곡선을 합한 총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그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 지점이 바로 최적 다수 지점이 된대요. 자, 이게 그 과정을 참 이론적으로 잘 보여주긴 해요. 장점이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건 그 기준점을 정하는 데만 좀 시간을 지나치게 쓰게 되네요. 뭐 단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A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문제로 가서 연결해 보자. 자, 기억이 안 나면 좀 왔다 갔다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찬성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래. 그리고 이쪽은 비용이 많아지는 거,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자, 찬성자 수가 0에서 점점 찬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얘는 지금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그치? 자, 기억납니까? 이렇게 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뭐였죠? 자,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던 그 외부 비용이네. 자, 그럼 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대로 비용도 높아지는 거. 자, 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대로 비용도 높아지는. 자, 이게 뭐였죠? 이게 의사결정 비용이잖아.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 그랬지? 바로 이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했지. 자, 이게 뭔데? 총 비용 곡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낮은 지점. 자, 이 지점을 뭐라고 할 거지? 최적 다수 지점이라고 할 거잖아. 자,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 그럼 가는 외부 비용 맞니? 맞아. 외부 비용으로 반대하는 투표자가 많아지면 그 값은 커진다. 반대가 많으면 값이 커져. 찬성이 많으면 비용이 내려가는데. 그치? 같은 말이잖아. 자, 그 다음 2번. 나는 의사결정 비용 맞니? 맞아. 음. 그럼 이것은 투표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은 적어진다. 작아진다. 이랬어.
자, 이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게 찬성이잖아, 그치? 자, 그럼 그 노력이 결국 찬성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값은 적어진다. 맞는 말이지? 자, 다는 총비용 맞니? 네. 그럼 이것은 가와나를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n. 자, 그것이 최적 다수 지점 맞니? 네. 자, 투표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0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자, 모든 사람 찬성하면 0 된다. 자, 투표자가 많아지면 나는 하지만 가는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죠. 나도 당연히 이동하지만 가도 역시나 이동하겠죠. 둘 다 이동하는 거잖아. 자, 투표자 자체가 많아지면 결국은 총 비용 곡선은 좀 지금과 다르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둘 다 이동을 좀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 빠진 문제 정도만 좀 확인해 볼까요? 남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음. 자, 이제 간단한 거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점수 투표제 체크해 볼게요. 점수 투표제. 자, 점수 투표제 읽어보면 어때요? 자, 어렵지 않죠? 투표자들한테 일정한 점수를 주는 거. 자,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 자,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게 되고, 그렇게 가장 많은 점수 받은 게 선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 선호 강도, 투표자의 선호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게 됩니다. 자, 소수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요. 투표의 역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점수 투표제였습니다. 끊어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투표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 자, 그런데 좀 문제점도 있대요. 취약한 게 있네요. 음. 자, 다만, 전략적 행동에 좀 취약해서 투표 결과가 계속 불규칙해질 수 있대. 자, 전략적 행위.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성향을 통해서 나를 좀 맞춰서 변화시킨다. 자, 이게 좀 예시로 나오면 우리로 하여금 좀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자, 예시가 나오진 않아서 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취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전략적 행동에 좀 약하다. 자, 근데 이런 말이 있네. 이 행동이 뭐지? 전략적 행동이잖아. 그치? 자, 이 행동은 어떤 투표 제도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대.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자, 이제 마지막 보르다 투표제고요. 자, 보르다 투표제 뭡니까? 이건 n개 대항이 있을 때 순서대로 점수 주는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n개의 대항일 때 순서대로 이제 n부터 하나씩 차감해서 어디까지? 1점까지 주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렇게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 자, 점수를 합산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공통점이긴 해요. 좀 전에 본 것과. 자, 그런데 차이가 있죠. 보르다 투표제는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음. 자,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 투표자 전체에게 어느 정도의 차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도의 대안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보르다 투표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르다 투표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 점수 투표제도 그렇고 뭐 예시가 좀 자세히 뒷받침 문단을 통해 뭐 제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 문제를 풀러가 볼 텐데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다 이해를 해보세요. 자, 38번 좀 쉽게 처리하고 가줘야겠지, 그치? 자, 어떤 투표제에서든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 나타날 수 있지, 그치? 좀 전에 읽었죠? 사문단에 있었습니다. 찾아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또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데에는 0점 준다 이랬는데 어때? 틀리잖아. 자, 이건 n개의 대안이 있다면 그 n개의 대안이니까 그 n점부터 해가지고 1점까지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0점을 부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자, 40번 넘어가고요. 그 41번 봤으니까 그 마지막 42번만 봅시다. 자, 뭐 간단한 계산 좀 해주시면 되죠.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대안은 3개가 있대요. 자, 그리고 투표자가 이렇게 A부터 E까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선호 강도를 표현한 거래. 자, 그리고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자,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자, 단순 과반수고 자, 니은은 점수 투표제고 그리고 마지막 디귿이 보르다예요. 보르다 투표.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각각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문제 해볼까? 뭐가 가장 쉬워 보여요? 점수 투표제부터 해보자. 자, 점수 투표제는 간단하게 이제 결국은 총합, 모든 점수를 더해만 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안 같은 경우에는 총점수가 총점이 얼마야, 지금? 5, 8, 9, 9점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다 하면, 자, 21점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 16, 20점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단순한 총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점수 투표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안건을 채택하겠니? 당연히 두 번째 안건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호, 두 번째 안건 빠지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보르다 한번 가볼까? 이거 가지고. 자, 보르다 투표가 뭐였어요, 이게? 자, 이 각각의 어떤 선호하는 것을 전부 다 그 대안의 수만큼 점수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대안이 3개니까 3점부터 3이 1점, 3점, 2점, 1점 이제 이렇게 부여하면 되고. 자, 그럼 A부터 보세요. 자, A는 지금 첫 번째 대안에 3점 주고요. 두 번째 1 주고요. 세 번째 6점 줬어요. 자, 그럼 어때요? 보르다 투표에 따라서는 여기가 3점이 될 것이고 얘는 2점, 얘 1점. 아시겠죠? 3점, 2점, 1점, 3, 2, 1. 3, 2, 1. 이해되나요? 3, 2, 1. 알겠죠? 이렇게 안건에 맞게 그 세 가지 안건이니까 이렇게 3점부터 차등을 주고 하나씩 빼서 2점, 1점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점수를 주는 건 맞지만 이것이 선호의 강도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총점을 다시 잡아보시면 되죠. 4, 6, 7. 7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6, 7, 10, 11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5, 7, 10, 12점이 되네. 자, 그럼 이렇게 보르다 투표를 통해서는 뭘 결정하고 왔니? 세 번째 한 건이 되겠네. 여기다. 답 나왔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뭐 3번이긴 합니다만, 이 단순 과반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쵸? 자, 그렇지만 이 밑에 단, 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뭐 써있네. 표 안에 수치가 높으면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좀 나타내준다. 저 이거. 수치가 높으면 더 많이 선호하는 거래. 알겠지? 자, 그럼, 어, 첫 번째 안건부터 보세요.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누구누구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또 E도 그렇고 자 손을 들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런데 세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A 그리고 이렇게 D 자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나는 좋아요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세 번째 한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저는 좋아요 이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한건이 채택될 것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